안녕하세요. 공직 생활 중에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또 병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재해보상 절차인데 이게 서류도 많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같은 공식 서식들을 좀 보면서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 이게 언뜻 보면 서류 종류도 많고 단계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보시면 그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 하고요. 또 신청자 본인이 쓰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속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서류 항목 중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알아야 할 게 공무상 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 같아요. 사고, 그리고 질병. 제출하는 서류 양식 자체가 아예 다르던데, 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작부터 잘 짚어주셨어요. 사고랑 질병을 나누는 이유는 재해의 성격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보통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외부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뭐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비교적 명확해요. 아, 딱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군요. 네. 그래서 관련 소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있었냐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질병은요? 그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질병은 좀 다르죠. 특정 사건보다는 뭐랄까 업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조건, 과로, 스트레스 같은 거요. 이런 직무 관련 요인이 좀 누적돼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누적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 관련 서류는 이 병이 공무 수행에한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걸 입증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뭐 근무 환경,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 특히 초과 근무 시간 같은 거요. 이런 걸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고는 사건의 객관성, 그리고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아, 네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재해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나 정보의 초점이 다르니까 서류를 구분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먼저 기관, 그러니까 소속 부서에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 서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위조사서는 말 그대로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 또 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재해 입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사고의 경우에는 그 재해 상병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육하 원칙이요. 언제 어디서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주 구체적으로요. 단순히 다쳤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면 평소 다니던 길이었는지, 만약에 경로를 벗어났다면 왜 그랬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명시해야 해요. 와, 상당히 자세하네요. 이게 다 보상 범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죠. 그럼 질병 경위조사서는 어떤 점이 좀 강조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직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중심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질병 경위조사서에서는 재해 당시에 맡았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그리고 그 질병과 관련될 수 있는 근무 환경 요인들, 이걸 아주 상세히 적어야 해요. 특히 뭐 뇌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처럼 과로나 스트레스랑 연관성이 좀 높다고 보는 질병들은요. 발병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초과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부담이 얼마나 가중됐는지 이런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아, 근무 시간 기록 같은 거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간의 실제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상세히 기록하게 하기도 해요. 이게 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12주나요? 와.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야간 근무는 30% 가산하고 휴게 시간은 빼고 이런 계산 방식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단순히 힘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근무 시간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 제출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무 상황부나 출장 명령서, 초과 근무 기록 당연하고요. 교통사고 났으면 사실 확인원, 119 구급 기록, 필요하면 동료 진술서까지 재해 유형이나 경위에 맞는 증빙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자료가 없으면요. 자료가 없다면 그 사유를 또 소명해야 하고요. 이 경위조사서라는 게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문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요. 와, 처벌까지. 그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하는 서류네요. 네, 그렇죠. 기관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관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근무 환정을 기록하는 게 경위조사서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재해를 입은 당사자, 그러니까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이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는 이름 그대로죠. 제가 공무 수행 중에 이런 재해를 입었으니 요양, 즉 치료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정보,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치료받으려는 상병명, 필요한 요양 기간, 그리고 급여받을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 서류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기관이 작성한 경위조사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신청인이 이걸 또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청구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 안에 보면요.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건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하나는 소속 기관에서 써준 경위조사서 내용으로 그냥 대체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서라는 별도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아, 별도 서식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청인 본인의 관점에서 재해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관의 조사 내용만으로는 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군요. 단순히 사실 확인을 넘어서요. 그렇죠. 신청인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서류 보니까 교통사고처럼 제3자가 관련된 경우나 개인정보 동의 같은 항목들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만약에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제3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가해자 정보랑 보험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합의는 했는지 이런 걸 적어야 해요. 이게 나중에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할 때 관련될 수 있거든요. 구상권이요? 네, 공단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만약 가해자한테 충분히 배상을 받아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공무상 재해다라고 인정은 받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록을 남기고 싶다거나. 네, 그럴 때는 부지급 조건부 요양승인 신청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돈은 안 받지만 공무상 재해로는 인정해달라 이런 거죠. 그런 방법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것도 중요한데요.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 기록 같은 걸 확인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단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가요? 필수 동의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모든 관련 서류를 직접 다 발급받아서 내야 해요. 좀 번거로울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원활한 심사를 위한 절차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신청서랑 같이 내야 하는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영상 자료 같은 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되어 있던데요. 네, 영상 자료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인 공통 서류는 진단서하고 최초 진료 기록이에요. 응급실 기록 같은 거요. 여기에 더해서 사고냐, 질병이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질병 같은 경우는 과거 건강검진 결과라던가 관련 업무 경력 자료, 아니면 업무 분장 내역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죠. 아, 질병 쪽이 좀 더 준비할 게 많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상 자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재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면 MRI, 뼈가 부러졌으면 엑스레이나 CT,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면 MRI 이런 식으로요. 상병 부위나 의심되는 질환에 맞는 영상 자료하고 그 판독지까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죠? 그건 신청 서식이나 안내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척추 질환은 MRI, 골절은 엑스레이 CT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학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필요한 서류들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요양급여,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네, 치료비 지원. 근데 그것 말고도 요양 이후에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재활급여도 있고요. 또 재해로 인해서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해급여, 그리고 요양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간병급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혹시 사망 시에는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그 원인이나 경위에 따라서 급여 종류가 달라져요. 일반적인 공무원 사망은 순직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만약에 특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소방관이나 범인 검거 중에 순직한 경찰관 같은 경우요. 네네, 위험 직무 수행 중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장 수준이 더 높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재난부조금이라던가 경조사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같은 부조 성격의 급여도 있어요. 그렇군요.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이 급여들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류 내고 나면 그 다음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서 공무원 연금공단, 영어 약자로는 GPS라고 하죠. 여기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아, 공무원 연금공단에 먼저 청구하는군요. GPS. 네. 그럼 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한테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자문의사의 소견을 듣기도 하고요. 아, 공단에서 1차적으로 조사랑 검토를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의 이런 조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 NPM이라고 하죠. 그 산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인사혁신처 심의회, NPM이요? 네, 이 심의회는 의학이나 법률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된 모든 자료랑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공무상 재해가 맞는지, 즉 보상을 승인할지 말지, 지급 내용은 어떻게 할지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딱 나면 그 결과를 다시 공단, GPS에 통보하고요. 그럼 공단에서 최종 급여액을 산정해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청은 개인이 하고 조사랑 검토는 공단, GPS가 하고 최종 심의랑 결정은 인사혁신처 NPM 심의회에서 하고 지급은 다시 공단, GPS에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청, 조사 검토, GPS, 심의 결정, NPM 심의회, 지급 GPS, 딱 이 흐름입니다. 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전체 과정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신청부터 조사, 심의, 지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군요. 오늘 저희는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그중에서도 핵심 서류인 경위조사서하고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법, 그리고 전체적인 보상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고와 질병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각 서류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특히 신청인 본인이 재해 발생 경위서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질병의 경우에는 근무 환경이나 시간 같은 직무 관련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뭐랄까 좀 상세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각 단계와 서류가 요구하는 정보의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이 절차를 마주하게 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재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특히 업무 환경이나 과로와 관련된 질병 같은 경우에요. 이런 과정이 과연 재해 보고를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복잡성이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좀 주저하게 만들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서류나 명시적인 기존 너머에 실제 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